자,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수업 분석할 거예요. 수업 분석. 그래서 일단 수업 분석의 이해 및 설계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계를 이해 및 실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수업 성찰이에요. 수업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교직을 전문직으로 분류할 때 결국에는 우리 수업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반드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기준이 되는 요인 중 수업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수업이 빈틈이 없어야 돼. 되게 전문적이어야 돼. 그래서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발달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들은 교사의 결국에는 이렇게 수업이 전문적이 되려면 교사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성찰에 대해서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수업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사가 갖추어야 되는 거는 교사의 어떤 수업 전문성이죠. 그러니까 이 교사가 수업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전문성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 전문성이 발달하려면 교사는 반드시 수업에 대해서 뭘 할 수밖에 없다? 성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수업 성찰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결국에는 수업 성찰이라고 하는 이 성찰의 과정은 결국에는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수업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시 구성을 하고 이거를 다시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교사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의사결정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수업을 되돌아보고 결국에는 수업에서 발생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요인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재구성하고 재실행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교사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적합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토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가 수업을 뭔가 예상하고 구성을 할 때 내 예측대로 되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이변이 발생을 하거든. 결국에는 우리가 수업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수업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재구성하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거에서 좀 많이 약하네. 해가지고 재구성을 하고, 그냥 재구성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다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할 때 교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합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죠. 즉, 결국에는 이 교사가 적합한 의사 결정을 하고 그거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또는 다른 교사들의 한 차시 단위의 수업이 종료된 후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찰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은 수업 성찰 행위가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발달에 도움이 됐다. 결국에는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성찰의 대상으로 이제 성찰을 했어. 그러니까 이 성찰 행위를 했을 때 결국에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큰 이바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결국에서 재구성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재실행해야 되는 과정이구나. 그랬을 때 교사는 이때 할 때 적합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수업 성찰을 토대로 성찰을 하면서 성찰하는 그런 행위 그 자체가 이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크게 발달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성찰이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수학 수업 분석이에요. 일단 성찰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업 분석.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업 분석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제 수업 분석이라고 하는 거, 수업 성찰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결국에는 수업 분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사의 수업 문제 제기를 통해 수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적 성찰을 유도함으로써 교사의 수업 실천 역량을 강화하여 교실 수업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거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수업 문제 제기를 토대로 수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반성, 이런 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때 이제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고 수업에 대해서 성찰을 해요. 그러니까 반성, 성찰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토대로 이제 실천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교실 수업 개선을 하는 거예요. 수업 분석은. 그래서 우리가 수업 분석을 하는 목적은 뭐냐? 결국에는 수업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서 그 문제 제기한 것들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고, 결국에는 이를 토대로 반성을 하고 성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결국에는 나의 어떤 교사의 실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실 수업 실천 역량을 높여서 교실 수업을 개선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때 수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교실 수업의 평가 도구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교육적 경험이 되어야 돼요. 평가 도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적인 뭐가 되어야 된다? 경험이 되어야 하고, 결국에는 개선 방향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수업 개선 방향에 초점을 두고 학습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수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제기된 거를 토대로 내가 내 수업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됐구나, 자기 반성하고 그걸 이제 실천 역량으로 하고 높이고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수업 분석을 이제 이렇게만 평가 도구로서의 역할로만 보면 안 돼요. 나 수업 별로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육적인 경험이 돼야 돼.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나는 수업을 더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선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됐나요? 그다음, 그러면 이제 수업 분석의 관행 변화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수업 실천 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한 연수기관 중심의 연수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수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 연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수들이 수업을 실제적인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론 강의 위주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 연수 받는 거는 결국에는 이론 강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 강의니까 우리가 실제 경험을 못 해보니까 실제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위학교 중심의 수업 장학이나 컨설팅이 대부분 1, 2회의 수업 관찰과
사후 협의의 형태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일회적 행사의 성격이고 여러 다른 학교를 담당해야 하는 점에서 업무가 과중이 되어 수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여 수업 교사들의 수업 성찰 및 개선의 기회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수업 분석에 대한 관행,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수업 분석 좀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업 장악 컨설팅 1회밖에 안 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운영해야 되는 일회적인 행사의 성격이야. 그리고 다른 학교들 너무 많이 담당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업무가 너무 과중이 돼. 그래서 수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잘 못하겠어. 그리고 공감도 잘 못하겠어. 그래서 연결되지 못한다. 그래서 수업 분석의 핵심 요소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수업이 되는 거랑 살짝 연관이 있는데, 결국에는 수업 분석의 핵심 요소는 일단 우리가 교육과정을 기반해서 가야지, 나 멋대로 수업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류가 없는지, 그리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했는지, 그리고 교사가 일방적인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우리 학생이 중심이 되었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핵심 요소 4가지가 있는데, 그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교육과정에 따랐는지, 수학적인 오류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서로 간의 상호작용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의 핵심이야. 상호작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중심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수업 분석하는 예시가 있거든요. 좀 확대해 볼까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확대를 어떻게 하더라? 여기서 확대가 안 되나? 글씨가 너무 잘 안 보여서. 그럼 여기로 넘어가야 되겠다. 자, 일단 수업 도입의 적절성, 수업 집중 유도를 하였는가, 동기 유발했는지, 학습 목표 인내하고 지켰는지,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였는지, 전시 학습과 연결하였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업 전개의 적절성, 다음 상호작용, 언어 구사력,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사 중심 수업은 뭐냐? 결국에는 수업 시작을 할 때 과제 검토하고 동기 유발을 시키고, 수업 전개 때는 개념 설명하고 시범 제시, 학습 활동 연습 문제, 순회 지도, 학생 활동 관찰, 그리고 학습 내용 정리하고 학습 결과 확인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 중심의 수업이 돼야 돼. 사고의 주체가 당연히 누가 돼야 되겠어? 학생이 되어야 되겠지. 그리고 탐구 활동을 토대로 얻어진 학생들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탐구나 활동, 탐구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각,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교사의 설명 시범 전에 결국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거를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이 했던 산출물을 공유하고 반영을 해서 학습 목표가 되는 내용을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 해결과 탐구에 대한 학생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결국에는 우리 이 문제 해결, 탐구 이런 것들에 대한 학생의 역할과 책임이 꼭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얘기했다? NCTM에서. 그러니까 신뢰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중심 수업은 결국에는 학생들의 중심, 사고가 학생이어야 돼. 사고. 그러니까 즉 생각의 주체가 학생 중심이어야 돼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뭔가 활동 아니면 이제 뭐 탐구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회를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만들어낸 산출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산출물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그걸 토대로 반영을 하고, 그래서 학습 목표가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학습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가 되는 내용 정리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문제 해결과 탐구에 대한 학생의 역할과 책임이 강요가 돼야 돼요. 문제를 해결을 했어. 그리고 탐구를 했어. 그런 거에 대한 학생의 역할, 책임, 이런 것이 강조가 되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 중심에서의 수업 주도권, 결국은 학생이에요. 결국은 학생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 탐구 활동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걸 이제 학생들의 토대로 이제 탐구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산출물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산출물을 어떻게 합니까? 공유를 해야 돼요. 여기 어디 있어? 공유하고 반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학습 목표가 되도록 내용 정리를 해줘야 되고, 결국에는 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과 탐구에 대해서 학생들의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강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학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사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탐구활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활동을 토대로,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산출물을 얻어내고 공부하고, 그런 게 학습 목표에 그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중심 수업에서의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 결국에는 학습자 중심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학습자가 그 자신의 그 개성을 뿜뿜할 수 있도록, 학습자 자신이 지닌 가능성, 개별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고 담보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의 사고를 파악하고, 학생의 사고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고 심화를 해요. 그래서 학습자와 상보적인 위치에 있는 교사의 위치,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 수업의 수학적인 깊이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수학 수업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수학의 어떤 연결성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수학 수업의 수학적인 깊이. 그러니까 얼마나 수학이 깊이 있게 잘 이루어지는지. 그럼 일단 수학적인 어떤 뭐가 필요해요? 커넥션. 얼만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수학 아이디어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절차 또는 과정을 연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큼 수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느냐. 수학은 결국에는 아이디어 싸움이거든.
그리고 수학적인 절차 또는 과정, 그리고 절차 이런 것도 연결을 하고 다양한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아이디어 연결을 그만큼 다 연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연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설명. 그러니까 수학적인 아이디어나 그 풀이 절차, 풀이 방법에서 우리는 why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왜에 초점을 들고 결국에는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아이디어 또는 절차의 의미 단계에서 의미, 해결 방법 제공 또는 풀이 단계를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에 대한 기술과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해결 방법을 내가 제공을 해주고 풀이 단계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기술과는 구분이 돼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양한 풀이. 그러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방법으로 이제 적용해봐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을 해보자고 했었죠.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풀이 방법을 다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얼마큼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 세 번째가 다양한 풀이. 와 절차.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 유형에 대해서 다양한 절차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교사 또는 학생이 두 가지 다른 절차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빨리 갔지. 다시 두 가지 다른 절차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보고 저런 식으로 접근해보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 또는 학생이 두 가지 다른 절차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화 볼게요. 수학적인 사실이나 절차를 일반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면서 사례나 예를 조사함으로써 일반화시켜야 된다. 이건 이제 사례 조사를 해야 되는 거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로 러닝.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꽤 끊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 분석을 하는데 마이크로 러닝으로서 수업 분석.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학습자가 행동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적인 요소를 추출 또는 주목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적인 요소를,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어떤 게 필요하고, 여기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추출할 수 있도록 또는 주목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주는 학습 방법이 마이크로 러닝이다. 짧아요, 시간이.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많은 양의 이슈보다는 작은 주제 단위 내용의 콘텐츠. 그러니까 많은 양의 이슈보다는 작은 주제 단위 내용의 콘텐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많은 양의 이슈보다는 작은 주제 단위 내용. 주제가 큰 게 아니라 작은 부분마다도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다 되어 있다라는 거고,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또는 모듈의 일부분, 비형식 학습 부분의 과정. 그러니까 형태나 에피소드, 지식 너겟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지식 너겟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고 세세하게 주제 다 다루고 있다. 그리고 형식적이지 않은 학습의 부분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어떤 풀이를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이거지. 학습자가 어떤 문제 해결 할 때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학습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요소들을 추출 또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학습 요소를 추출을 하고 주목하도록 유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학습적인 요소를 추출을 하고 주목을 하도록 유도하는 학습 방법이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학습 요소들이 이제 추출되고 그 다음에 추출될 텐데 추출되는 주목하도록 그런 여러 학습적인 이런 내용,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주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게 마이크로 러닝이죠. 그러니까 학습자가 갖고 있는 지식에 기반을 해서 결국에는 이런 거 사용하고 이런 거 사용하고 되게 어떻게 되어 있어? 세분화되어 있다 그랬지. 그리고 여기서 세분화되어 있고 되게 작은 주제로 세세하게 분류.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던 지식에 기반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할 경우 또는 이미 일어난 사전학습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갖고 있었던 지식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때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사전학습을 대해서 미리 학습을 했는데 그거를 좀 더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의 원리가 뭐냐? 마이크로 러닝의 원리. 얘는 결국에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교사가 갖고 있는 경험적인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수업의 진단하고 원인, 이유 파악, 대안 설정 이런 과정을 토대로 결국에는 자기 수업 반성하고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하는 결국에는 수업 분석. 그러니까 수업 맨 처음에 봤었던 거 뭐야? 우리 맨 처음에 수업 성찰에 대해서 봤잖아. 결국에는 우리가 수업 성찰을 왜 해야 돼? 결국에는 우리가 전문성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성찰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업 성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 결국에는 자신의 수업 되돌아보고 재구성하고 재실행해서 문제 상황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에 입각을 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수업 성찰을 하고 수업 분석을 해야 되잖아. 마이크로 러닝도 마찬가지야. 마이크로 러닝도 결국에는 수업을 진단하고 원인, 이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요.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래서 반성하고 점검해서 개선을 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 그런 수업 분석 활동의 적절한 학습 방법이야. 그래서 마이크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습자가 알고 있는 상태, 사전 학습이 된 상태를 좀 더 강화시켜주는데 되게 효율적이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업데이트 시켜준다. 라고 나와 있지? 업데이트 하는 경우가 이제 마이크로 러닝의 수업 분석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 교과에서 좋은 수업 이런 것을 이제 봤었어요, 전에. 그런데 이제 쭉 넘어가서 뭘 볼 거냐면 사례를 볼 거야. 여기 있지, 사례. 자, 우리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재구성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래 예시예요. 김땡땡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과 문서를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교과 내용의 순서와 제시 방법, 학습 자료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여 수업에 투입을 하였어요. 대부분의 교실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구성된 교과서를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여 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이런 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재구성을 했다. 좀 순서를 바꿨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박 교사는 모든 출판의 교과서들을 참고를 해서
본인 나름대로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를 다 봤다는 거야. 결국에는 본인의 나름대로 교과 내용의 순서와 제시 방법, 학습 자료 등 이런 것들을 재구성을 하여 수업을 진행을 하였다. 즉, 경우에 따라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제시된 순서와 다르게 진행하면서 재구성한 순서에 따라 학습지를 개발하여 수업에 임하였다. 방교사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 이런 것들, 교과 내용에 주안점을 두어 해당 단원과 관련된 수학사를, 수학 역사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단원에 맞는 구체적인 조작물을 분비하여 실행하고, 결국에는 조별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활동지를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공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교과 내용에 대한 도입이나 활동, 평가 등에 대하여 교사가 융통성 있게 변화를 주는 것이 허용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학을 이제 실생활 상황을 설명하거나 문제 해결에 반영한 수업. 이건 뭔 소리냐? 실생활을 활용한 수업을 함으로써 수학이 딱딱하고 어려운 과목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생활 속에서 수학을 생각해내고 문제를 찾아보게 하면서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게 한다. 좋은 수업을 하려는 교사는 학생의 관심사와 수학 내용에 맞아떨어지도록 수업을 준비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강교사는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 수업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업을 한 후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생활 속에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실생활들, 이런 것들을 적용한 수업들에 대한 예시예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활용한 의사소통. 우리 의사소통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결국에는 오류가 없는지,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의사소통 같은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의사소통 활동을 반영한 수업. 좋은 수업을 하려는 교사는 결국에는 배운 내용에 대해서 형성평가나 토론 방식의 의사표현을 통해 즉각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이해 정도와 수업의 완성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학생들에게 피드백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결국엔 학생들이 그냥 수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성평가, 단원평가, 토론 방식 이런 것들을 토대로 즉각적인 평가를 하고 피드백까지 해주는 것이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 교사는 수업 시간에 수학적 의사소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학 시간 일기예보, 수학 일기, 수학사, 수학 만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누구나 의견을 말하고 듣고 물을 수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허용적 분위기가 되어야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수학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작품 중에서 아이디어가 우수하고 기발한 작품에 대해서 교사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수학신문에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흥미를 고취시켰다. 누구나 이제 물어보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봐요. 그 다음에 박 교사는 학생들이 좀 더 수업에 흥미를 갖도록 그들이 관심이 있거나 흔히 사용하는 친숙한 단어를 이용하여 수업 내용을 설명하였다. 또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아가는 경험을 해보도록 한 거고, 그 다음에 공학적인 도구 사용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줄 수 있다는 우려와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수업에서의 계산기나 컴퓨터의 활용이 매우 미진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공학적 도구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볼게요. 함수 그래프 구간 설정에 따른 그래프 모양을 실험하고 y는 ax 그 그래프의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픽 계산기를 활용을 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공학적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제까지는 실제로 보여줄 수 없었던 유리수의 조밀성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지도하였다. 유리수의 조밀성,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들이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 김 교사는 평소 수업 시간에 활발하지 않던 학생들 중에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개성을 드러내고 창의를 발휘하기도 하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컴퓨터를 활용하여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컴퓨터의 사용은 학교에서의 수업을 가정에까지 연장을 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파워포인트 자료들을 이용을 하여서 수업 시간에 프레젠테이션을 하였고, 그 다음에 CSP와 같은 프로그램 활용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발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수학 수업. 이건 뭡니까? 교사의 말과 행동은 학생들의 목표 달성 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내적 동기가 유발된 학습자는 학습 성취를 위해 더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수업을 하려는 교사들은 항상 학생들의 태도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과 적성, 성향,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잘 파악을 해서 각 학생들에게 알맞은 형태의 발문을 제시하고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보다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교사는 혼자서 수업 자료를 준비하기보다는 평소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하여 활용을 하였다. 즉, 학생들이 고안해낸 생각과 아이디어, 창작물을 사용을 하여서 학생들과 함께 사고를 하며 그 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 지어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였다. 학생에게 주어지는 발문과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소재는 학생들을 이해하기 쉬운 친숙한 내용을 선정하였기에 교사의 의도대로 학생들의 답변이 가능한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적인 분위기로 항상 열어두고자 하여 처음에는 교사의 발문에 답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질문에 답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거나 꺼려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학생과 교사가 어우러져서 수업을 하다 보면 서서히 변화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 교사는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학생에게는 논리에 관해 묻는 질문들, 공간적인 지능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천부적인 감각을 뽐낼 수 있게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감각을 묻는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언어적 지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해선 남들이 잘 못하는 수학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학생들이 한 분야로 자신 있게 손을 들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 다음에 수행 과제를 활용한 수업 및 평가. 이건 뭐냐면,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수행 과제를 이용한 수업 및 평가는 교수 목표와 수행 과정, 그리고 평가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수업이자 곧 평가를 수행한다. 그래서 열린 반응, 오픈 엔드 레스펀드. 그러니까 열린 반응을 요구하고 다양한 해결 방법의 모색에 따라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수행 과제를 이용한 수업 및 평가는 교수의 목표, 수행 과정, 평가 결과가 모두 다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 과제를 활용한 수업을 토대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실생활 문제를 접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작품 활동을 직접 경험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수업은 생활에서 수학을 느끼게 하고 생활과 수학을 함께 생각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였다. 그래서 수행 과제를 활용할 때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결국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뛰어나거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PPT는 다 본 것 같고,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PPT에 대한 요약 정리들을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거에 대해서? 사례 말고, 우리 아까 했던 거. 수업 분석. 일단 우리가 이제, 빠르게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봅시다. 1번. 우리가 일단 수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 성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수업 성찰을 할 때는 결국에는 교사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주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래서 교직을 전문직으로 분류할 때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이 기준이 되는 요인 중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발달, 결국에는 이렇게 발달을 하려면 교사는 배운 거에 대해서 성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에는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수업 성찰이라고 하는 성찰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두 번째, 성찰 과정. 어려운 게 아니라 성찰 과정은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수업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어떻게 재구성을 하고 다시 이거를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재실행. 다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 상황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어진 문제 상황에 적합한 의사결정. 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주어진 문제 상황, 이런 것들 적합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성찰 과정, 우리가 성찰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결국에는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여기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하고 이걸 이제 재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 상황, 그래서 다시 주어진 문제 상황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 상황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교사가 해야 되고 그거에 입각해서 교사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업이 종료가 되고서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찰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을 해야지 결국에는 수업 전문성 발달을 해준다. 그러니까 수업 전문성과 성찰을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성찰을 해야 그만큼 수업 전문성이 올라가는 거고 수업 전문성이 올라갔다. 그만큼 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이때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재구성을 하고 이를 이제 다시 실행을 해서 결국에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교사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었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수업 성찰을 했으면 수업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수업 분석은 결국에는 수업 성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수업 문제 제기, 이 수업 분석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바로 수업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합니다. 그럼 수업 문제 제기를 토대로 우리 수업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하고 이번 문제 별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반성하고 성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반성적인 성찰을 유도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교사의 수업 실천, 그러니까 교사의 이런 수업 실천 역량을 어떻게 한다? 강화한다. 그래서 교실 수업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수업 분석의 목적은 수업 문제 제기를 토대로 평가와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을 토대로 교사의 수업 실천 역량을 높여준다. 그래서 교실 수업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중심의 수업을 이루기 위해서, 즉 결국에는 문제 제기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를 토대로 평가하고 결국에는 다시 반성, 성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수업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한다? 교사의 수업 실천 역량을 높여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수업 분석을 단지 평가 도구로서 역할을 할 뿐,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뒤에요. 수업을 결국에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업 개선 방향에 초점을 둔 거죠. 그래서 평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수업 개선 방향에 더 그걸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수업 분석을 토대로 결국에는 수업을 내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평가를 했잖아. 그러니까 반성을 해서 결국에는 교실 수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교사의 수업 실천 역량을 높였잖아. 그러니까 교사의 수업 실천 역량을 높였다. 수업이 개선되었다. 교실 수업이 강화되었다. 개선되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관행 변화의 필요성이 좀 있어. 수업 분석에 대한 관행 변화의 필요성.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수업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연수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교육 연수. 근데 이거는 그냥 이론 강의 수업이야. 실질적인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실제적인 맥락을 반영하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 의미 없다 이거야. 미미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중심 장학 컨설팅 이런 것들 하는데 다른 학교 담당하기도 해야 되고 깊은 이해 공감 이런 것들 잘 못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수 이런 강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수업 장학 컨설팅 이런 것들 수업 관찰해서 하는 거 결국에는 다른 학교 담당해야 되고 결국에는 수업에 대해서 깊은 이해 공감 이런 거를 하지 못해. 만족하지 못해. 부족해서. 그래서 수업 성찰 및 개선의 기회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학 수업 분석을 할 때 핵심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총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수업 분석의 핵심 요소 첫 번째 일단 교육과정에 기반한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수학적 오류가 없는지
다음 세 번째, 상호작용을 포함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 학생 중심 수업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핵심 요소는 총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거 볼펜이 켜져 있었어? 안 묻었겠지? 자,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는 뭡니까? 교육과정에 기반을 하였는지. 두 번째, 수학적인 오류가 없는지. 세 번째, 상호작용을 하였는지.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학생 중심의 수업이 되었는지.